그러면 이제 사채. 자, 사채 빠르게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 위주로 해가지고 봅시다. 자, 사채는 유일하게 5종의 회사 중에 어디에서만 발행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주식회사에서만 발행이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할 때에는 사채 상환이 완료가 돼야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무기명 사채도 주식과 달리 허용이 돼요. 그러면 주식과 사채가 뭐가 다르냐? 원래 가장 근본적인 차이점은, 자, 주식의 경우에는 이익 배당을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이자를 줘요. 두 번째, 주식의 경우에는 의결권이라는 게 있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의결권이라는 게 없어요. 자, 세 번째, 주식의 경우에는 출자 환급이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갚아주려고 찍는 게 사채예요. 이게 기본적인 차이점인데 뭐 너무 쉬우니까 안 나오고 시험에 출제되는 거는 요거. 자, 주금액을 납입할 때에는 자본 충실의 원칙상 전액 납입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세 번째 서력과 사채는 무관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할 납입이 허용이 된다. 주식의 경우에는 세 번째 서랍의 공동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주식 취득이 금지가 돼요. 제한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자기 사채 취득에는 제한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형 사채 CB와 BW도 그 기본이 사채이다 보니까 취득 가능하죠. 다만 뭐만 행사할 수가 없어요? 전환권, 신주 인수권을 행사할 수 없을 뿐이지 주식형 사채도 자유롭게 취득 가능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계와 관련해서 주식은 회사 만들 때는 제한 없이 상계가 가능하지만 신주 발행 시에는 회사의 동의가 있을 때만 상계가 가능하잖아요. 하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그러한 것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고, 그리고 과거에는 폐지가 된 조문이긴 하지만, 자, 사채를 발행을 할 때 순자산의 4배를 초과해서는 사채를 발행하지 말아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4배를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제한이 있었는데 이거가 삭제가 되었고, 자, 그리고 과거에는 사채를 발행할 때 1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최소 단위 금액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현재는 삭제가 되었다. 자, 주식은 최소 단위 제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100원 이상으로 균일하여야 한다. 하지만 사채는 이제 그게 없다라는 거. 사채 단위 금액 제한이 없어요. 자,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에는 회사에서 직접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수탁회사라고 해서 증권회사를 통해서 발행하는 방법, 그 다음에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하는 방법, 이 3가지 발행 방법이 있는데 각각의 경우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게 뭐예요? 사채 청약서를 쓰는지 안 쓰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직접 발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 직접 모집이 있고 매출 발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매출 발행이라고 하는 거는 백화점 상품권처럼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사채 용지를 미리 만들어 놓고 미리 프린트로 해 놓은 용지를 그냥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 청약서를 따로 쓰지 않아요. 미리 프린트해 둔 채권 증서를 구매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사채 청약서를 쓰지 않는다. 자, 그리고 수탁회사를 통해서 모집하는 간접 발행의 경우에는 위탁 모집과 도급 모집이 있는데, 위탁 모집은 뭐예요? 열심히 사채 청약서를 통해서 일반 공중에게 팔고 못 팔면 어쩔 수 없고, 이게 위탁 모집이에요. 자, 그런데 도급 모집은 뭐예요? 열심히 팔고 남는 게 있으면 수탁회사가 떠안아주는 게 도급 모집이에요. 도급이라고 하는 거는 일의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팔아야 돼요. 못 팔면 증권회사가 떠안는 게 도급 모집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일반 공중에게 열심히 팔 때는 1단계로 일반에게 팔 때는 사채 청약서 청약을 하지만 수탁회사가 스스로 떠안을 때 사채 청약서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2단계로 수탁회사가 떠안을 때는 사채 청약서가 필요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산업은행이 총액 인수를 하는 경우, 이때에도 사채 청약서가 필요가 없고. 그래서 사채 청약서가 필요 없는 경우 3가지 잘 기억하세요. 미리 프린트해둔 채권 증서를 주는 경우 필요 없고, 도급 모집 시 2단계로 수탁회사가 떠안을 때 필요 없고, 총액 인수 시 사채 청약서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발행 절차와 관련하여, 자, 나중에 도표 자료 보세요. 자, 여기 일반 사채를 발행할 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원칙이 이사회예요. 원칙 이사회. 원칙이 이사회고, 예외적으로 뭐가 있으면,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누구에게 이거를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데 이때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을 정하고 그 다음에 사채의 그 총액을 정해야죠. 자, 기간과 액수를 정해서 누구한테? 대표이사에게 위임할 수 있어요. 일반 사채 발행은 원칙 이사에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누구? 대표이사. 주식과 CB는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으면 주주총회. 얘는 원칙이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총회. 일반 사채는 원칙이 이사회 예외적으로 대표이사. 그거 구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CB, BW 말고 일반 사채 등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등이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건데 일반 사채 말고 다른 사채들이 신설이 되었는데 어떠한 사채들이 있느냐? 원래 사채는 이자를 받는다라고 했죠. 그죠? 이자를 받는 게 사채인데 일정 사채의 경우에는 이자 플러스 이익 배당까지 받는 사채가 있어요. 그거를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해요. 이자뿐만 아니라 뭐도 받는다? 이익 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 이거를 이익 참가부 사채라고 한다. 자, 그리고 사채를 신주로 바꾸는 거를 전환 사채라고 하는데 신주가 아니라 회사가 가지고 있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바꾸는 거를 교환사채라고 불러요. 사채권자가 신주가 아니라 뭘로? 회사가 들고 있는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을 할 수 있는 거를 교환사채라고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바꿀 수 있는 유가증권에는 뭐도 포함될 수 있다?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자기 주식, 발행회사가 취득해둔 자기 주식도 요거에 포함이 돼요. 신주를 발행을 해서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는 전환사채. 자본금 증가 없이 신주 발행 없이 그냥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기 주식이나 다른 유가증권으로 바꿔주는 거를 교환사채. 그래서 전환사채를 전환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지만 교환사채를 교환한다라고 해도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뭐 상환사채라는 게 있다더라. 그냥 이름만 알아두시고. 납입과 관련해서 자, 사채 모집이 완료가 되면 직접 모집의 경우에는 누가? 이사가. 간접 모집의 경우에는 누가? 수탁회사가 뭐 해야 된다? 납입을 시켜야 되는데 주식의 경우에는 전액 납입이지만 사채의 경우에는 분할 납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뭐라고 됐어요? 전액 또는 일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분할 납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전액 또는 일회의 납입을 시켜야 한다. 자, 그리고 사채도 공동으로 인수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주식이랑 똑같아요. 사채를 수인이 공동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이때는 영은대에서 납입을 할 책임이 있는 거고. 우리 주식이라는 라이트를 나타내는 페이퍼를 뭐라고 불렀어요? 주권이라고 불렀죠. 사채를 나타내는 페이퍼, 이거를 채권이라고 불러요. 주권에 대응하는 게 바로 이 채권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15회차 사채 발행을 하면서 납입이 다 완료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아예 16회차 사채 발행을 못하도록 했었어요. 자, 그런데 현재는 15회차 사채에 대해서 납입이 완료가 안 됐다라고 하더라도 16회 사채 발행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납입이 완료가 되지 않으면 뭐를 발행하지 못해요? 채권을 발행하지 못해요. 채권은 사채 전액의 납입이 완료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채권 발행이 금지가 돼요. 납입이 완료가 안 되면. 그리고 사채는 기명사채, 무기명사채 두 가지가 다 가능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권자는 언제든지 기명을 무기명으로, 무기명을 기명으로 바꾸는 게 가능해요. 언제든지 이거를 전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 회사가 우리 회사는 무조건 기명식, 우리 회사는 무조건 무기명식이라고 정했다라고 하면 그때는 못 바꾸는 거죠.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의 하나의 것으로 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거 기억하시고. 이게 얼마 전에 세무사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회계사 시험에 나왔더라고요. 어쨌든 원칙적으로 기명, 무기명 전환이 언제든지 가능한데 회사가 우리는 기명만 하나의 것을 정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환하지 못한다. 기억하시고. A 회사가 사채를 발행했다. 이거를 사채 발행 회사라고 하는데 과거에는 이 수탁회사가 모집 업무뿐만 아니라 관리 업무까지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법을 개정해가지고 이제부터 이 수탁회사는 딱 두 가지밖에 못해요. 모집하고 모집한 사채에 대해서 납입시키고 딱 두 가지밖에 못하고 다른 거는 전부 다 다른 관리 회사에다가 그 권한을 다 넘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딱 두 가지밖에 못해요. 다른 거에서 수탁회사가 뭐 한다. 뭐 사채권자 집회를 수탁회사가 소집할 수 있다. 뭐를 수탁회사 다 틀린 질문이에요. 수탁회사는 뭐밖에 못해요? 모집하고 납입시키고 모집하고 납입시키고 이거 두 가지 외에는 수탁회사가 관여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관리 업무라고 하는 거는 사채 관리회사라는 걸 뽑아가지고 따로 관리하도록 해서 이 모집 업무와 관리 업무를 분리시켰는데 이 사채 관리회사라고 하는 거 이거 꼭 뽑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회사 스스로가 관리하고 싶으면 회사 스스로 관리하면 돼요. 꼭 반드시 뽑아야 되는 건 아니고 즉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니고 선택인데 뽑았다라고 하면 그 뽑는 관리회사는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즉 은행과 같은 은행, 신탁회사 등 일정한 자격이 있는 자만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사채관리회사는 또 어떠한 제한이 있느냐? 이 사채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공정해야 되기 때문에 사채 발행회사, 사채권자, 얘네와 관련 있는 사람은 사채관리회사가 못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 발행회사와 특수관계에 있거나 또는 이 사채를 인수한 회사다라고 하면 사채관리회사가 될 수가 없어요. 사채 인수인 아니어야 되고 이에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해요. 그리고 이 사채관리회사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를 위한 회사냐? 이 사채권자를 위한 회사예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 사채관리회사는 사채권자를 위하여 이러한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변제를 수령하고 그다음에 채권을 보전하고 기타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 사채권자들의 모임인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돼요. 일정한 경우 몇몇 행위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필요한데 그 일정한 경우가 바로 요거예요. 자, 주로 빚을 탕감해 주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관리회사 지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되는데 즉 사채지급 전부의 지급 유예, 면제 화해, 소송행위, 그다음에 채무자회생법상의 행위 이런 것들을 할 때에는 뭐 한다?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얻어야 된다. 그런데 만약에 이런 사채권자 집회 결의에 위반했다라고 하면 당연히 손해배상 책임지겠죠. 관리회사가 사채권자 집회 결의를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런 사채관리회사는 여러 개를 둘 수가 있는데 만약에 여러 개의 회사, 즉 미래에셋뿐만 아니라 뭐 과거에셋 같이 공동으로 사채관리회사를 뒀다라고 하면 이러한 행위들을 공동으로 해야 돼요. 자, 만약에 두 개의 관리회사가 있다라고 하면 이러한 행위, 변제 수령, 채권의 보전, 재판상 재판의 행위 이런 것들을 공동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사채관리회사 공짜로 해요? 뭔가 보수를 받겠죠. 자, 그래서 나중에 이 사채 발행 회사가 변제를 하게 되는데 이 변제를 사채권자들에게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해요? 이 사채관리회사에다가 변제를 하고 이 사채관리회사가 사채권자들에게 지급을 해요. 그런데 이렇게 변제를 받아서 지급을 할 때 자기의 보수 비용을 먼저 떼요. 자기의 보수와 비용을 먼저 떼고 사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자, 그런데 변제를 했다? 그러면 실제 최종적으로 돈 받을 사람이 사채권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알려는 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따로따로 통지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채관리회사가 뭔가 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사채관리 업무를 하는데 이거 뭐 너무 시끄러워요. 이 사채권자들 막 맨날 싸우고 수수료 몇 푼 받으려다가 머리가 지끈지끈 아픈 거예요. 자, 그러면 그만둬야 되겠죠. 자, 그만둘 때 마음대로 그만둘 수 있어요? 안 돼요. 이 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사채관리회사의 동의, 그 다음에 사채권자 집회 결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얘네 둘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노트 여기 수정하세요. 이거 예전 강의 안 들으신 분들은 오어가 아니라 엔드예요. 발행회사와 사채권자 집회의 동의를 받아야지 사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조금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요건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채액의 3분의 1이 찬성하고 출석 사채액의 3분의 2가 찬성했을 때의 정족수가 통과가 되는데 요것만큼은 관리회사의 사임만큼은 총회 특별결의의 요건이 아니라 단순히 출석 사채권자 과반수만 찬성을 하면 할 수가 있어요. 이것도 하나 써놓으시고. 자, 그런데 얘네가 동의를 안 해준다. 뭐 끝까지 막 발목이 묶여 있어야 돼요? 그러진 않겠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이 가능해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사임이 가능하다. 우리 주주들의 모임을 주주총회라고 했는데 사채권자들의 모임을 사채권자 집회라고 해요. 그런데 이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때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그대로 따다갔어요. 그래서 2주 전에 통지를 해주고 뭐 이런 거 등등 똑같이. 그런데 이 소집권자가 누구냐? 이 사채권자 집회 소집권자가 얘하고 얘가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거고 10분의 1짜리 사채권자가 예외적으로 소집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못해요. 얘가 나오면 틀린 지문인 거고. 자, 그래서 이 사채권자 집회는 발행회사, 관리회사가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누가 10분의 1짜리 사채권자가 소집할 수가 있는데 우리 앞에서 주주총회도 원칙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 예외적으로 소집할 수 있는 소수주주 감사 경우에는 1단계로 원칙적인 소집권자에게 청구를 해보고 만약에 안 되면 2단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한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인 소집권자가 발행회사, 관리회사인 거고 예외적인 소집권자가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이다 보니까 거리 안 달라졌네. 10분의 1짜리 소수 사채권자이다 보니까 이 소수 사채권자는 원칙적인 소집권자인 발행회사 또는 관리회사에다가 먼저 청구를 하고 소집해주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직접 소집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10분의 1짜리 기명사채권자의 경우에는 명부에 이제 적혀 있고 그런데 무기명사채는 누가 무기명사채권자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실제 자기가 무기명사채권자가 아니면서 잠깐 빌려오는 사람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명사채권자의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이 채권증서, 채권을 공탁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 무기명사채권자 10분의 1짜리 소수사채권자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채권을 회사에 공탁하고 소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할 때에는 총회 소집과 동일하게 통지를 하면 되는데 2주 전에 통지서를 발송하고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하고 그다음에 3년간 계속 도달하지 않으면 발송하지 않을 수 있고 자, 이건 다 똑같은데 이거는 기명사채권자에게나 해당되는 얘기고 그죠? 명부에 올라와 있는 무기명사채권자들의 경우에는
통지 주소를 알아야 통지할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무기명 사체가 있기 때문에 뭐 한다? 무기명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는 통지가 아니라 공고를 해요. 자, 근데 이거 하나 써놓으세요. 자, 일반적인 공고기간은 3주예요. 3주. 3주인데 10억 미만의 회사의 경우에는 2주로 단축되어 있다. 우리 아까 써놨었죠? 10억 미만의 회사의 특징. 그게 요거예요. 공고기간이 통지기간은 2주지만 공고기간은 신문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길게 3주의 공고기간을 주지만 10억 미만의 회사다라고 하면 그 공고기간이 2주로 짧아진다라는 거. 자, 나머지는 보시면 되고 특히 결의와 관련해서 우리 주식은 의결권 그 주식 수에 따라서 결정을 하지만 사채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합계액, 돈 액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그리고 우리 주주총회랑 거의 유사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의결권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대리행사, 서면행사, 불통일행사, 전자투표 이런 거 인정이 됐었잖아요. 사채권자 집회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리행사, 서면행사, 전자투표, 불통일행사 다 같다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불통일행사 부분은 견해 대립이 있긴 하지만 어차피 견해 대립에서 출제 안 될 거기 때문에 주주총회랑 똑같다라고 문제 푸시면 여러분 문제 푸시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자, 정족수는 뭐랑 똑같다? 총회 특별결의 정족수랑 똑같은데 뭐 할 때는 출석 과반수만으로 가능하다? 사채관리회사 사임동의는 출석 과반수만으로 가능하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주주총회의 효력은 언제 발생을 해요?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 바로 발생을 하죠. 그런데 이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는 집회의 결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워낙 쌈박질이 많다 보니까. 자, 그리고 주주총회의 경우에는 총회 결의에 하자를 다투는 소송들이 마련이 되어 있지만 사채권자 집회의 하자를 다투는 소송이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하자만 있어도 전부 다 당연무효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의 효력은 언제 발생하느냐? 법원에 인가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채권자 집회 결의가 있었다라고 하면 결의가 있고 나서 일주일 내에 법원에다가 인가 청구를 하고 법원에 인가 청구를 해서 법원에 인가가 있을 때 그제서야 효력이 발생을 해요. 주주총회는 결의가 있을 때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사채권자 집회의 효력은 언제 발생한다? 결의가 있고 나서 일주일 내에 인가 청구를 해서 인가를 받았을 때 효력이 발생을 한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이 인가 청구 누가 해요? 사채권자 집회 결의의 대표자가 한다. 헷갈리죠? 사채권자 집회 대표자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까 사채권자 집회를 소집했던 사람이 사채 발행회사, 관리회사, 소수사채권자 3개가 있었잖아요. 소집한 사람이 청구하는 거예요. 뭐 이런 말 하기 뭐하지만 딴 놈이 치우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집한 사람이 인가 청구를 해서 소집자가 인가 청구를 해서 효력까지 발생을 시킨다라는 거. 자, 그런데 인가 청구 안 해도 효력 발생하는 게 있어요. 언제요? 만장일치로 통과된 경우. 전원 동의한 경우에는 전원 동의했는데 뭐 분란이 생길 일이 없겠죠. 자, 이 경우에는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러한 사채도 양도가 가능한데 주식 양도와 마찬가지로 효력 발생 요건,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요게 출제가 되겠죠. 효력 요건은 양도의 의사표시 플러스 주식이 주권 교부이듯이 채권 교부예요. 그 다음에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있는데 주식은 전부 다 기명주식이기 때문에 회사에 대한 대항 요건이 명의계서였지만 사채는 무기명 사채가 있잖아요. 자, 그래서 기명사채는 당연히 사채 원부의 기재, 명의계서에 대응하는 사채 원부의 기재이지만 무기명 사채는 원부에 기재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점유예요. 문제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이 주식의 경우에는 기명 주식의 경우 전부 다 주권의 계속 점유였죠. 그러면 사채와 관련해서도 이게 기명이든 무기명이든 채권의 계속 점유일 것 같은데 법이 조금 이상하게 되어 있어요.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명사채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대항 요건 역시 사채 원부의 기재로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암기하세요. 무기명사채는 채권의 계속 점유인 거.
다음에 전환사채. 우리 전환사채 발행 결정. 자, 도표 자료로 원칙 이사회 예외적으로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는 주주총회가 결정을 한다. 자, 이거는 이제 주주 배정인 경우인 거고, 만약에 전환사채를 제3자에게 배정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 주식은 제3자 배정을 할 때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이 있을 때만 가능했죠. 자, 특수사채의 경우에는 제3자 배정을 할 때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가능하고 정관에 근거가 있으면 당연하고 뭐로도 가능하다? 총회 특별결의로도 가능해요. 그게 중요해요. 총회 특별결의로도 뭐가 가능하다? 제3자 배정이 가능하다. 자, 그리고 주식과 마찬가지로 제3자 배정을 할 때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필요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요. 반대말이 뭐다? 경영권 방어. 자, 그리고 주주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주식 수에 따라서 CB를 배정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래서 주주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된다. 자, 근데 이때 비율이 있겠죠. 그런데 이 최저금액에 이르지 못하는 단수의 경우에는 그러지 않는 거고. CB가 뭐예요? CB. 원래 사채인데 여기에 전환권이 붙어 있어서 전환권을 행사하면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는 게 전환사채죠. BW는 신주인수권이 붙어 있어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사채에 덤으로 주식이 붙는 게 BW고, 어찌됐건 이 전환권을 행사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사채가 주식으로 뿅 바뀐다. 우리 앞에서 전환 종류 주식의 전환권, 보통주를 우선주로, 우선주를 보통주로 바꿀 때 주주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형성권이기 때문에 바뀌어라 얏 하면 바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자, 이때의 전환권도 형성권, 마법과 같은 권리이기 때문에 자, 사채야 바뀌어라 얏 하면 바로 주식으로 바뀌어요. 일방적으로 제출 청구하면 바뀐다. 전환권은 형성권이다. 자, 그러다 보니까 바뀌어야 얏 하면 바로 바뀌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앞에서 전환 종류 주식에서 전환 전에 발행 주식을 신주식의 발행 주식을 합계액과 같게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제한 규정이 있었죠.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그래서 전환 전에 사채의 발행가액을 전환 후에 주식의 발행가액과 일치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 348조를 준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일치시켜야 돼요. 전환은 바뀌어라 얏이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가격이. 그죠? 전환의 효과. 자, 주된 효과.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사채 총액은 떨어지죠. 대신에 사채가 주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주식 수는 증가하고 당연히 자본금이 증가하고. 자본금은 정관의 절대적 기대사항은 아니지만 등기사항이라고 했죠. 자본금이 증가하면 덩달아 뭐가 따라와요? 변경등기가 따라와요. 그러면 언제 사채권자가 주주로 뿅 하고 바뀌느냐? 바뀌어라 얏 하면 바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청구한 때 즉시 효력이 발생을 한다. 전환 종류 주식과 마찬가지로 전환사채의 전환권도 언제도 행사 가능하다. 폐쇄 기간 중에도 행사 가능하다. 하지만 폐쇄 기간을 둔 취지상 의결권의 행사만큼은 폐쇄 기간 이후에만 가능하다. 계속 똑같은 내용 나오는 거고. 그런데 위법 불공정하게 CB를 발행했다. 자,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법 조문에 전환사채 발행 유지청구권이라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유지청구권 행사 가능하고 남들은 5,000원, 남들은 9,000원, 나는 5,000원 헐값에 CB를 인수한 이러한 통모 CB 인수인 이 사람에게 반환 청구권 인정이 되고 통모 인수인의 책임도 상법에 조문이 있고. 자, 문제는 위법한 CB 발행에 대해서 CB 발행 무효해소가 상법에 없어요. 조문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어요. 직접 규정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신주 발행 무효해소에 관한 429조를 땡겨 쓸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연락의 학설 대립이 있었는데 판례가 자, CB를 발행을 했는데 이거를 전환권을 행사하면 주식으로 바뀌는데
위법한 시비 발행은 거의 위법한 신주 발행이나 마찬가지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땡겨 쓴다. 유추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429조를 유추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성당 제절판 429조를 가지고 풀면 되는 거예요. 자, 전환사채 발행 무효의 소가 상법에 조문이 없다. 직접적인 조문도 없고 준용 규정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신주 발행 무효의 소를 유추 적용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429조에 같은 원성당 제절판이랑 똑같이 풀면 된다. 자, 그리고 위법한 신주 발행과 마찬가지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죠. 그다음에 BW. 자, BW는 사채에 뭐가 붙어 있다고 했어요? 신주 인수권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채야 바뀌어라 얏이 아니라 사채는 그대로 멀쩡하게 있고 신주 인수권을 행사하면 덤으로 뭐가 나온다? 주식이 나온다. 그런데 이 사채를 나타내는 채권과 신주 인수권을 나타내는 신주 인수권 증권과 이게 하나로 붙어 있는 비분리형이 있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분리형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우리 상법은 비분리형이 원칙이지만 분리형으로도 발행이 가능해요. 사채권자로서의 권리와 신주 인수권이 붙어 있는 거를 비분리형, 따로따로 있는 거를 분리형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분리형으로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 사채에 해당하는 채권과 신주 인수권에 해당하는 신주 인수권 증권과 두 장의 페이퍼가 나와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신주 인수권 분리형의 경우에 신주 인수권 증권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 인수권 증서라고 했죠. BW에서의 신주 인수권은 신주 인수권 증권이라고 해요. 자, 이거 앞에서 파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전자등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봤었잖아요. 자, 증권 분리형의 경우에 이 신주 인수권 증권이 청약의 수단이 되고 양도의 수단이 되고 추정력이 인정이 되고 선의취득이 인정이 돼요. 우리 앞에서 봤던 신주인수권 증서하고 똑같은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신주인수권 증서는 그 유통기간이 2주밖에 안 되어서 채권 판결은 안 돼요. 근데 얘는 채권 판결까지 된다라는 차이점이 있을 뿐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자, 발행은 우리 앞에서 봤던 전환사채하고 똑같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고. 문제는 양도인데 우리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용지가 하나밖에 없다고 했죠. 하나의 채권에 사채도 들어있고 신주 인수권도 들어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의 채권을 넘기면 두 가지가 동시에 넘어가요. 비분리형은 채권 교부로 둘 다 양도가 된다. 하지만 분리형은 신주인수권을 넘길 때는 신주인수권 증권, 사채를 넘길 때는 채권 이렇게 따로따로 넘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비분리형에는 여기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했죠. 신주인수권도 들어있고 사채도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때 자 이거 보세요. 보여주고 다시 갖고 와야 돼요. 왜 갖고 와야 돼요? 여기 채권도 들어있잖아요. 이거 회사에 줘버리면 안 되잖아요. 나중에 3년 만기 회사채다라고 하면 3년 후에 이거 원본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분리형의 경우에는 비분리형의 경우에는 이 채권을 제시하고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는 거고 분리형의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을 나타내는 이 증권을 첨부해서 그냥 반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의하실 거. 자, BW에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면 주식이 덤으로 나온다라고 했는데 그럼 BW 전체 액수는 1억인데 주식이 5억 원어치 나온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신주인수권으로 행사하는 이 주식의 전체 발행가액 총액은 이 BWX를 초과하지 못해요. 자, 그래서
신주 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뭐를 초과하지 못한다? BW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여러분, 배보다 배꼽이 더 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환 종류 주식, 전환 사채는 발행 전과 발행 후를 똑같이 맞춰놨죠. 동일하여야 한다. 전환 사채는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BWX하고 주식 X하고 이거 합계액이 요거요. 초과할 수 없다요.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틀려요. 전환 종류 주식, 전환 사채의 경우에는 전환 전, 후가 동일하여야 한다. 이지만 BW의 경우에는 덤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덤이 동일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는 안 된다. 이거고. 자, 그리고 우리 BW 사채권자가 납입을 할 때 BW를 발행받을 때는 BW는 뭐예요? 사채죠. 그러니까 분할 납입이 가능해요. 하지만 BW에 붙어있는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받는 건 뭘 받아요? 주식을 받죠. 주식은 전액 납입해야 돼요. 주식이기 때문에 이때는 전액 납입해야 된다. 아시겠죠? 대용 납입은 여러분이 보도록 하시고 다음에 그러면 신주 인수권을 행사해가지고 사채권자가 언제 주주가 되느냐? 이거 우리 앞에서 BW와 SO는 납입한 때, BW와 SO는 납입한 때라고 했었잖아요. 자, 그래서 언제? 자, 현실 납입을 하게 되면 SO와 마찬가지로 납입한 때 주주가 된다라는 거. 그다음에 뭐 이 정도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위법 불공정한 발행에 대한 조치는 전환 사채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유지 청구권에 관한 조문 있고, 동모 인수인의 책임에 관한 조문 있고, 회사에 대한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데 문제는 뭐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 무효해소가 직접 규정이 없다. 준용 규정도 없다. 그러다 보니까 판례가 뭐한다? 429조를 유추적한다. 신주 발행 무효해소를 유추적용해서 BW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429조 원성당 제재판이 똑같이 푸시면 된다. 아시겠죠? 지금까지 계속 그 CB 무효해소에 관해서 나왔으니까 자 살짝 관심을 돌리면 어차피 내용이 똑같잖아요. 내용이 똑같다 보니까 이걸로 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그죠? BW랑 CB랑 BW랑 그 위법 불공정한 발행에 대해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고 푸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에 시험을 보실 텐데 상법 문제는 막 고민하면서 푸는 문제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데 1번, 2번, 3번, 4번, 5번의 지문이 있죠. 그죠? 자, 1번, 2번 딱 풀었는데 이거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에 의하면 명확하게 답이다. 고르고 3번, 4번, 5번은 보면 안 돼요. 아시겠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출제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도 하냐면 조금 어렵게 내고 싶으면 4번, 5번에다가 정답을 많이 배치하는 그런 기술도 써요. 아시겠어요? 1번, 2번에서 답이 나오는데 이거 3번, 4번, 5번 이거 확인하고 검토하고 그럴 필요 없다고요. 아시겠죠? 여러분 시험은 회계사 시험이랑 달라요. 회계사 시험은 한 문제라도 남보다 더 맞춰야지 합격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시험은 일정 비율 이상의 득표만 하면 되기 때문에 2번에서 답 나왔다라고 하면 바로 고르고 넘어가세요. 오히려 여기서 명확했는데 뒤에 걸 보잖아요. 이거 맞나? 의심스러운 경우도 생겨요. 왜냐하면 여기에 내가 모르는 지문이 섞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술, 문제 풀다가 답 나오면 밑에 거 보지 말고 바로 답 찍고 가라.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술, 모른다.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시험장에서 안 보이면 그거 못 풀어요. 고민한다고 풀리는 문제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 교시에 상법만 문다라고 하면 끝까지 막 뭐 조합해보고 해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은 한 교시에 상법만 봐요? 회계학도 봐야 되잖아요. 상법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한 지식으로 가장 명확하게 딱딱딱 풀고, 못 푸는 건 그냥 넘어가고 회계학 먼저 푸세요. 회계학 먼저 풀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 다음에 되돌아와서 보세요. 아시겠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난이도 조절을 하면서 여러분이 고민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이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를 배치하기도 해요. 이거 문제 푸는데 3분이 걸렸어요. 그러면
다른 문제, 우리 상법에 짧은 문제 3초짜리 문제도 많잖아요. 그거 푸는 거 다 시간 잡아먹는 거예요. 여기에 함정에 빠져서 시간 잡아먹어서 다른 거 못 풀어라 라고 하는 난이도 조절 문제로 어려운 문제를 넣어요. 이거 풀지 마세요. 아시겠죠? 딱 봐서 시간 오래 걸리겠는데 넘어가고, 딱 봐서 모르겠는데 넘어가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셨기 때문에 명확하게 이런 것만 푸셔도 80점 다 넘어요. 그죠? 자, 그래서 문제 스킬 이거 잘 해가지고 너무 상법에 몰입되지 마시고, 상법은 정말 명확하게 양을 늘리지 말고 뚜렷하게 공부를 하셔가지고 봤던 거 계속 반복해가지고 이건 때려주고도 나는 2번이야 이러한 감으로 오게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장에서 진짜 제 생각 날 거예요. 답들이 막 손을 들어요. 2번 내가 답이야, 3번 내가 답이야. 그런 것들만 쏙쏙 집어가지고 점수 확보하시고 빨리 시간 관리한 다음에 회계학 푸세요. 아시겠죠? 자,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수업 듣느라고 고생하셨고, 자, 다음 달에 시험 전부 다 잘 보셔가지고 꼭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